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7시간 만에 끝난 가운데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자녀 부정입학 혐의 등 검찰이 적시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야 3당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안의 이달한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 군이 쿠데타를 모의했는지를 수사하던 검찰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은 쿠데타 연루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황 대표의 의혹이 드러난 만큼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우리 측 시설을 모두 허물고 새로운 관광지구를 다시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측의 관계 부문과의 합의를 전제로 언급해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시대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강희경 기자입니다. 어느덧 어둑해진 저녁,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 말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앞서 7차례에 걸쳐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된 정 교수는 법원에 출석할 당시 처음 포토라인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에 시작된 구속영장 심사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11가지에 이를 만큼 내용이 방대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도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3가지 큰 의혹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가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펀드 관련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모두 오해에 불과하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 11가지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도 주장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마친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들으신 대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의혹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는 11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의혹으로 나뉩니다. 우선 위조된 표창장으로 입시 전형을 방해하거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의혹 등에는 업무방해를 포함한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운용사에 차명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습니다.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건 증거 은닉 교사,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의혹에 대해선 증거 위조 교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 정황에 주목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인사청문 단계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까지 증거인멸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 사실로 쪼갠 것뿐이라면서 입시 관련 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도 오촌 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 잘못을 더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둘러싼 공방 외에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CT와 MRI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지만 검찰은 자료들을 검토한 뒤 결국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든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2달간 이어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역풍이 거셀 전망이고요. 구속될 경우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도 사실상 판가름납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 조사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정경심 교수 혐의에는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입시 활용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동 피의자였던 것처럼 이제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쪼개진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측이나 정 교수 측 가운데 한쪽은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서초동 주변에서는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7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 결과도 상당히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 교수에 대한 신문 절차가 늦어져 저녁 6시쯤 끝나면서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 늦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제출한 기록과 정 교수 측 신문 내용을 토대로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경우에는 영장심사에 불출석해 따로 신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 자체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많은 데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이 지체되면서 7시간이나 걸렸는데요. 그만큼 법원 판단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정 교수는 들어올 때와 달리 한쪽 눈을 가린 채 지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 차량을 타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정 교수에 대한 신문은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나 범죄 혐의 소명, 중대성과 죄질 등을 설명했고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11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또 건강 문제로 구속 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한 시민으로서 버티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던 만큼 마땅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늦은 시각이긴 한데 서초동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찬성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늘 밤 9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오후 6시부터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정 교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도 정 교수의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경찰은 35개 중대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오늘 여야 협상이 공수처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공언과 달리 검찰개혁 법안 협상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묶이면서 더 꼬여버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달 말 처리 자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핵심은 역시 공수처법입니다. 원내대표 외 실무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자동 부의를 강행할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번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의 의견도 우리는 청취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공수처법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수처법과 묶여있는 선거법 처리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모두 6명이 모였지만 역시 입장 차이를 한치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여야 4당과 비례대표 폐지를 앞세운 한국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야 3당의 협력이 절대적인 민주당으로선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부의되면 선거법은 한 달 뒤 본회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갈수록 꼬이는 패스트트랙 방정식만 놓고 보면 이 일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에 군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계엄령 논란을 수사했던 검찰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대표에게도 관련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촛불 집회 계엄령 논란을 수사한 뒤 참여연대에 보낸 이른바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달아난 상황에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보낸 겁니다. 검찰은 통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황 대행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4번이나 참석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계엄 문건이 황 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달아난 조전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면서도 황 대행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령의 개자도 모른다던 황 대표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풀어왔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은 물론 국회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 번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해 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공개된 문건이 정체불명의 가짜뉴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표지부터 잘못 쓴 글자가 발견됐다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의원 주선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제보자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 원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일 뿐이라며 한국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연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외로 달아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시설을 허물고 새로운 관광지구를 다시 건설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이후 왕성한 공개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측이 금강산에 지어놓은 관광시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는 건설 현장의 가설 건물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아예 새로운 관광지구를 세우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그 전에 우리 측 시설은 모두 허물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다만 우리 측과 합의에 진행하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맹비난했습니다.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하려다가 금강산이 10년 넘게 방치돼 흠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 없이 금강산 사업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남측을 내세워 사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전면 부정하고 독자적인 개발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협의를 제안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북한이 과거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몰수, 동결 조치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만 우리 측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남측의 관계 부문과의 합의를 전제로 언급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고 박왕자 씨 피살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년 9개월이 지난 2010년 4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등 금강산 남측 시설물들을 몰수, 동결했습니다. 그해 10월 이산가족 상봉 때 잠깐 해제하고는 몰수, 동결 조치를 지금껏 풀지 않고 있습니다. 8년 뒤인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자산 몰수, 동결 해제를 약속했지만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아예 남측 시설물 철거라는 초강수를 두며
남북 정상의 합의도 빛이 발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위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라고 여지를 남기자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뭔지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지만 남북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측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부여했던 기존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며 남측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밖에 북미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시찰에 동행한 점을 들어 북한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또다시 악재를 만난 현대그룹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역사적인 첫 발을 떼면서 시작돼 한때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알려진 뒤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89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역사적인 소떼 방북에 이어 첫 관광이 시작됐고 동포들 고향길 터놓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유람선에 이어 육로가 열리면서 10년 동안 방문객 195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숨지면서 관광이 중단됐고 이후 북측은 남측이 소유한 금강산 시설 일부를 몰수 동결했습니다.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 금강산 관련 내용이 담기고 20주년 기념 행사도 열리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진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계속돼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0년을 견뎌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은 다시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직접 철거 지시가 나온 만큼 북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의 리조트와 골프장의 운영권을 가진 기업 아난티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최고급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난티의 주가가 8% 넘게 급락했고 현대그룹의 주력사인 현대엘리베이터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건설주와 개성공단 입주사, 철도 연결과 관련한 종목 등 남북 경협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과거에 실패한 전략들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전임 행정부의 전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There's still much work to be done. 최종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접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또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는 촉구와 함께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 문제로 입을 떼기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하루 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큰 전쟁을 언급하면서 강원 전술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robably something's going to be happening with North Korea too. There's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스웨덴이 제안한 2주 뒤 협상 재개가 불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한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디까지 담배로 볼 건지 정의를 넓혀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인데 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말입니다. A씨는 권련형 담배를 피우다가 6개월 전부터 액상형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첫 폐손상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새 위협으로 판단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보기로 한 겁니다. 담배 제조 수입사는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 여성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담배 속 향기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또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도 빨리 마치기로 했습니다. 통관 수입 과정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KT&G와 줄코리아는 정부의 정책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경종을 울렸죠.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국도 잇따라 사용 자체를 권고하거나 금지하고 나서 전자담배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과일향에 담배 같지 않은 모양으로 청소년을 사로잡는 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 현재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사례가 1,500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망자도 3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은 13살에서 75살 사이, 이 가운데 35살 미만이 79%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그 유해성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전자담배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Not only is it a problem overall, but really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children. And we may very well have to do something very, very strong about it. 그러자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주가 과일맛 같은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These are obviously highly effective at targeting young people. We would ban all flavors besides tobacco and menthol. 워싱턴주와 몬태나주도 같은 조치를 내렸고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도 전자담배 판매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보건당국도 잇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인도 정부도 그 생산과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전자담배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일 도쿄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 총리는 내일 면담에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추우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공식 면담은 내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일본 총리 관저, 면담은 10분이 조금 넘게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됩니다. 관심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원상으로 돌릴 만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입니다. 이 총리는 양측이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면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며 면담에 임하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좀 더 세게 하자는 정도까지는 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1년 넘게 중단된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아세안 플러스3,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면담을 앞두고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가 마련한 만찬장에서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대화 분위기를 다진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대화를 촉진한다는 목표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추은호입니다. 때 아닌 일본 퍼스트레이디의 드레스 코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어제 도쿄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서 입고 나타난 옷차림 때문인데요. 즉위식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즉위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관람석에서 행사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화면 맨 오른쪽에 서 있는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아베 아키에 여사인데요. 전통 의상을 입거나 긴 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성과는 좀 다른 옷차림이죠. 보통 즉위식에서 여성은 무릎이 드러나는 옷을 잘 입지 않는데 아키에 여사는 짧은 치마에 소매가 풍성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누리꾼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왕을 무시하는 처사라거나 파격적인 무대 의상으로 유명한 미국 여가수죠. 레이디 가가를 보는 듯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아키에 여사는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일 영부인들은 뉴욕에서 열린 유니세프 행사에서 만나 악수와 포옹으로 반가움을 나눴는데요. 당시 뉴욕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만남이 불발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죠. 지난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아키에 여사는 한국말로 반갑게 김정숙 여사를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당일 죽인 이낙연 총리도 어제 저녁 아키에 여사를 만찬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 오전 11시면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면담 시간은 단 10여 분뿐이지만 한일 영부인들이 나눴던 따뜻한 인사처럼 조만간 양국 정상도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레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합니다.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는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 참석 대상 장관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안이 될 전망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달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대입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은 진작부터 정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대물림 수단이 돼버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밝혀왔습니다.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의 불공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20%대인 정시 모집 비율을 두고는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도 있고 30% 미만이 적당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 30% 이상을 권고한다는 방침이 지난해 발표된 만큼 그보다는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정시 확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해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 선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학종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이 국면 타개용 재물이 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잇따른 태풍 피해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장 대신에 시중에서 파는 포장 김치를 선택하는 가정이 늘었다고 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채소 코너. 여느 때와 달리 배추 판매대 앞은 발길이 뜸합니다. 배추 한 포기에 5,900원. 3,000원 선이던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탓입니다. 1,700원이었던 무도 올해는 한 개 3,000원이나 합니다.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난리죠. 몰라 금치라고 그러고 먹겠냐고.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이죠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금만 해야죠 뭐. 최근 4년 동안 10월 배추 소매 가격을 비교하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치솟았습니다. 가을 문턱에 잇따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때문입니다. 배추와 무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에 파종해 기르는데 특히 배추를 많이 기르는 호남 지역에 피해가 컸던 터라 수확할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가을 배추가 나오는 시기인데 역시 물량이 많지 않아서 폭등한 가격이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달 들어서는 포장김치가 유독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트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가량 포장김치 매출이 늘었습니다. 요새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사서 먹는 게 오히려 더 싸고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포장김치 수요가 늘고 있어서 평소에는 물량을 넉넉히 공급했는데 워낙 배추값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은 수요에 맞춰서 적정한 양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김장 물가. 정부는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로 수확할 물량조차 적은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올해 입주한 부산의 한 새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심각한 하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빗물이 새들어오거나 곳곳에 곰팡이가 생긴 집이 세 가구의 두 가구 꼴이라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아파트. 창틀에 큰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물이 들어와 넘칩니다. 막고 퍼내도 바닥으로 흘러드는 물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수돗물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닦아도 한 개 닦으면 저쪽 방에서 또 이렇게 상태에서 또 나오고 이쪽 닦으면 또 거실이 되고. 며칠 뒤 다른 세대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하자 신고를 받은 건설사가 곰팡이가 핀 부분을 제거하고 입주민은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를 돌려가며 환기하고 있지만
집에는 여전히 쿰쿰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는 게 너무 지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뭐 이래도 계속 약을 먹기에도 제가 지금 열흘 이상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것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뭐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전체 350여 세대 가운데 200여 세대 넘게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게 입주민들 주장. 각 세대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도 하자 투성입니다. 옥상을 보면 곳곳이 땜질 투성입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건설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우하는 이런 거는 제가 원치 않는 겁니다. 건설사 측은 외벽 틈으로 물이 샌 것 같은데 최근 태풍이 잇따르다 보니 본격적인 하자 보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입주민들 피해가 큰 만큼 건설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 3개월 만에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제추행이 아닌데 왜 고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관련 기록을 다시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재작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사무실 등에서 비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일단 합의에 따른 성관계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회장님 그럼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과거에 확보한 피해 여성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홍콩 정부가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송환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던 살해 용의자가 오늘 석방됐는데 홍콩과 타이완 사이의 갈등에 새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타이완 여행을 하던 중 함께 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20살 홍콩인 찬퉁카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촉발한 송환법안을 추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찬퉁카이는 여자친구의 카드를 빼내 쓴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홍콩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찬퉁카이는 타이완에 가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도 백지화는 됐지만 송환법의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타이완으로 건너가는 방식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홍콩에 경찰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계산입니다. 没有所谓的自由行的背包客的问题只有逮捕没有自首的问题 하지만 홍콩 정부는 타이완 경찰이 홍콩에서 범죄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홍콩 정부는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我根據立法會議事規則第64(2) 條，正式宣布撤回條例草案。 중국 정부도 타이완 경찰이 홍콩에 들어와 범죄인을 압송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석방된 찬퉁카이는 당분간 홍콩에 머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를 불러온 범죄인 인도 문제가 한 개인을 떠나서 중국과 홍콩 그리고 타이완 간의 미묘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는 27일은 영화의 날인데요. 단성사에서 첫 한국 영화가 상영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100년 한국 영화의 역사이기도 한 단성사. 여러 부침을 겪은 뒤 영화 역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단성사는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했습니다. 1962년 나운규의 아리랑을 거쳐 1977년 겨울여자 등이 흥행하면서 명문 극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장군의 아들과 서편제가 연달아 흥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제 영화 인생 최고 회를 서편제가 선물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성사를 보고 있으면 늘 서편제가 화려했던 단성사는 복합 상영관 시대가 열리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차례 재기를 노렸지만 경영 악화로 2008년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한 중견기업이 건물을 인수해 영화 역사관으로 꾸몄습니다. 하나, 둘, 셋! 각종 영화 포스터와 시나리오, 영화 장비 등 어렵게 보존한 자료 5,500여 점. 한국 영화 100년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추억이 많은 단성사가 나이 적은 분들도 이곳이 추억이 가득 든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계속 찾아주기를 소망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단성사. 이제 지난 100년을 비추는 거울이 돼 한국 영화의 다른 출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뿌리, 이제 1000년의 숲으로 갑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탈세, 영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보십시오. 사회주도 중일수록 노동공동 선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구독하세요. 구독하라. 조국 상과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법은 개혁하는 법들이 좀 개혁가 되었죠. 김정우가 한 말씀 하시죠. 다른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정청으로 비난을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도에 프랑스를 방문했어요. 이 발스 총리가 그래요. 개혁을 좀 같이 하고 싶다. 특히
노동개혁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됐다 하는 것을 불란서 총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2010년도에 와서는 우리 프랑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입니다. 이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포커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관련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 경력이나 자원활동 경력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합의가 된 적이 있느냐. 괴롭죠. 괴롭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의 사냥감이 됐다 이렇게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토로를 했는데 결국 정경심 교수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게 됐죠, 처음으로요? 네,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멀리 카메라로 잡은 적이 있었고요. 네. 전에 이제 동양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또 멀리 뒷모습을 잡히고 있었는데 네. 오늘 정면을 잡았습니다. 일부 이제 방송이라든가 사진에서는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요. 지금 YTN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약간 처리를 했죠. 처리했습니다. 들어갔던 모습에 비해서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전에 비공개 논란 얘기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수사 준칙을 통해서 비공개하는 쪽으로 했죠. 네. 당시도 지하로 가게 했던 엄폐해 주는 것이 비공개의 원칙은 아니고 네. 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정도였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법원에 출석할 경우에는 공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였는데 네. 오늘 그렇게 출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7년 3월 말에 29일과 30일에 걸쳐서 당시에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네. 이미 탄핵을 받았습니다마는 네. 그 당시에도 집에서 자동차로 갔을 때는 정문으로 가가지고 카메라를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양식으로 받았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답을 했던 한마디 했던 정도 네. 재판 성실히 받겠다 이 정도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에 이제 두 번 노출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나올 때 두 번이었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교수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신 대로 들어갈 때는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7시간 가까이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출석이 예고가 됐을 때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처음 언론에 노출되는 만큼 어떤 메시지나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관행적으로 네.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이 그렇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네. 말이라고 보는데요.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 수사할 때는 왜 비공개인데 지금은 또 공개됐느냐라고 그 아마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부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새로운 수사 방식을 얘기하면서 인권 보호와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은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충실히 따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사법적 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공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 3대의 원칙들이 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제 일단락이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지금도 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전반적인 검토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피의자 인권을 조금 더 한층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검찰 개혁이 이제 추진 중인데 또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차별화된, 그러니까 대중은 또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한 신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었거든요. 그때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그때 또 뭐 피의 사실이 굉장히 많이 공표가 됐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 속에서에 대해서는 피사실이 공표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었는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관련된 이 수사 속에서는 왜 그럼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나름대로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법개혁도 지금 하고 있고 검찰개혁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만 이것을 현 시점에서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가 모두가 마무리됐을 때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범위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또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보도를 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사법 당국의 시각만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보도를 하면 검찰이나 경찰 측과 그다음에 그 피고인의 의사가 균형 있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앞으로는 좀 언론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상당수의 언론, 대다수의 언론이 정경심 교수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최근의 기류가 좀 반영되긴 했을 겁니다. 비공개 소환, 물론 법원이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비공개 소환이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기류가 반영됐을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로 이제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흉악범들의 경우에 최근에 공개했던 그런 측면도 검찰 측의 이제 원칙에 따라서 공개했던 거고요. 오늘 법원의 경우에 보도 준칙도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자들이라든가 보도하는 사람들의 당시 상황의 판단에 따랐었는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이제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가지고 역시 인권 보호의 이제 보도 준칙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반인들의 경우도 역시 보도할 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죠. 다만 공인의 경우에는 이제 제로 한다는 거 있는데 정경심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확인되는 거 하나는 교수 정도면은 그래도 공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판례를 드는 사람들은 교수의 경우에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고 아니라는 판례도 있었다. 다만 정경심 교수는 여기에다가 주목을 받았던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인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언론인 또 언론사 개별적인 판단에 맡겼는데 다수는 오늘 모자이크를 했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공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공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도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출된 그 공직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대학에 있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꼭 뭐 공인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은 공인에 대해보다는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았었던 것들을 같고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거의 사문화됐었던 준칙들이 이번에는 꼭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하튼 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혜 의혹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정에 대한 문제, 어저께 대통령도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 관행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깊이 뭐 연구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변호인단도 정경심 현재는 피의자가 돼 있죠. 정경심 교수를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하고 나왔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 정도만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들어갈 때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정도 얘기할 때도 옆에 변호인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얘기를 했고요. 나오고 묵묵부답으로 나왔을 때 가는 대신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변호인 상당히 길게 얘기했던 그래서 개인의 신상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임하지 않았었나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섰다고 합니다. 연일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 부탁을 받은 사람한테까지 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사 자료가 있었냐?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없다고 그랬다고요. 검찰에서. 이렇게 윤 총장이 답을 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언론에 답하기로는 보도된 걸 보면. 그럼 뭘 가지고 수사를 착수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서 이미 여론 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정리를 하자면은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하기 전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그럼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사를 해왔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임명권을 무시한 검찰총장의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 얘기했죠. 윤석열의 난, 구테타의 난. 그래서 상당히 파장이 큰 건데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근거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누가 확인해 주죠? 그 부탁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의 일방적 얘기인데 저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정말 못하고 있다. 누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 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확인이 안 된 사항이지만 윤석열 지금 총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명을 철회합니다.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지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검증을 걸쳐서 일단 청문회에 들어가면은 사전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청문회가 바로 정책 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해서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 이해도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은 인사권자에 대해서 무조건 감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식으로 지금 몇 번의 지금 논쟁의 지금 핵심에 있는데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렇게 자꾸만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떠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부분 속에서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 후보들이 상당히 곤란하게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진보 진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 쌓기 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일관적으로 또 문제 얘기를 했다가 또 사과하다가 또 다시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유시민 이사장도 좀 자제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에서 사전에 내사했던 것을 부인했었지만은 본인이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사전에 내사했더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언론에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당시에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내사한 적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던 반박 논리를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 해왔던 것 중에서 검찰의 입장이라든가 다른 언론의 보도, 사실관에서 다른 주장을 했던 것 중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것이 옳고 기존의 보도라든가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유시민 이사장이 오해를 했거나 잘못 주장했던 걸 확인이 됐고요. 다만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의 경우에는 계속 팽팽해 가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그 윤석열 지금 총장 관련해서 조금 기류가 바뀌는 지금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난, 윤석열의 난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의 난이라고 그랬죠. 예, 총칼만 난들 윤석열의 난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밑에 다른 피라미드 하부 조직들에 의해서 얹혀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사실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약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얼려치면서 다른 또 뭔가 비판을 하려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본인이 지난번에 그 동양대 총장 관련했을 때 본인도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다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대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그 이상의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송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은 충분히 지켜야 된다. 더구나 당파적인 보도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확인도 하고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대책으로 본인은 정파적인 어용 방송을 하겠다 이러면서도 너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정말 언론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면은 조금 더 방송법이라도 한번 읽어보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여권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그동안에 본인의 돌출된 행동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오히려 검찰과 기존의 언론에 맞서는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지만은 국민의 다수를 지지를 받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여당 입장으로 봤을 때 네. 과연 도움만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좀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행동을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도 상당히 앞에 돌출되어 나왔었는데 당시 다수의 평가는 그게 참여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맞추는데 일조했다 해가지고 참여정부 말기 때는 오히려 본인이 조금 고개를 들기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최근 국면에서도 당시에 본인이 만들었던 저는 과오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한번 좀 성찰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여정부 때도 내부에서 비판이나 갈등의 직면을 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정권 말기 때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됐었고 본인도 조금 그때는 고개를 숙였었죠. 네. 그런데 바로 그게 한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그런 비슷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고 또 이후에 지금 새로운 무기가 생겼죠. 유튜브라는 무기가 생겼고 네. 지금 구독자로는 시사방송에서 가장 많이 안고 있죠. 물론 조회수는 좀 그 순서는 가지 않습니다만 네. 새로운 무기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검토는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이 어떤 전국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생각이 좀 다른 두 분을 모셔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보가 여당 내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전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자꾸만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저런 행보는 집권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속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진실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속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쓴 책을 아주 독파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품격 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굉장히 맞는 말을 했어요.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남의 말에 신중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품격 있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오죽하면 대검찰청에서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수사가 진행 과정 속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어용지신의 길을 확실하게 걷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4월 20일대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충돌에 나섰고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차 당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앞장서서 몸으로 막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총선 공천 심사 때 가산점을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라는 건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이 혹시 야당은 어떨까 한번 고개를 돌려보려고 하더라도 여기는 더 심각하군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 다 적절치 않았다. 우선 저항 정도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라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점은 주지 않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 상당수가 과연 여기 얼마나 동조를 할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원내대표가 과연 공천에서의 이런 분야를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또 임기로 보자면은 본인은 지금 연말까지 지금 원내대표직도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데 물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우선 이걸 가지고 내부의 저항이고 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당 방위였다 등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몸으로 맞고 했던 것을 업적으로 삼아가지고 과산점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제1야당한테 국민들이 신망을 주겠는가 해서 내용 자체도 정말 희귀한 내용을 주장을 했었고 원내대표가 할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당장 즉각적으로 아마 여론이 여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오는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로 오늘 내일 느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패스트 트랙 과정 속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자신이 지시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아마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산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원내대표가 지금도 아직까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공천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권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게 여당의 공격이 아니라 야당 자체 당체 내에서도 이제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이제 왜냐하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한 거는 저렇게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공천 경선과 관련된 것을 4월 달에 벌써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벌써 이제 10월, 11월에 가게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이제 공천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관리위원회를 곧 발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어떤 기준, 과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많이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하나는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지역구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당 기여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감점은 뭐 탈당을 했다든지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이제 감점을 주는 게 있었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좀 더 숙고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내대표로서의 본인이 총책임지겠다라는 의식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국회의원들을 두고 개인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이 책임지게 된다면은 또 제하겠고요. 조금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책임의식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점수를 본인은 안 갖고 다른 의원들께 다 나눠주겠다. 이런 정도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천 심사가 실제로 제기되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줄지 또 당락에 영향을 미칠지 뭐 실제로 그래서 패스트트랙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아주 기준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요. 공천 기준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꼭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수사 차원에서 본인이 굉장한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이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속에서 본인의 고육책으로 저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천 대상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다시피 이제 지금 60여 명에 달하는 지금 고발된 사람들이 전부 이제 피선거권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무죄를 받든가 아니면 약한 죄를 받든가 하지 않는다 모든 대상이 되겠지만은요.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버리면은 뭐 그럴 기회도 없는 거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뭔가 스스로의 그 쇄신 혁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새로 주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갈이 공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산점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공천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총선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물갈이론이나 뭐 용태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현역위원회 보통 그 탈락률이죠. 그러니까 공천 탈락률이 한 아무리 못해도 한 30% 이상 됩니다. 여든 야든.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예 이번엔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과거에도 그거 참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무조건 20% 컷오프로 해가지고 잘라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 전혀 얘기 또 안 해요. 당시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20%를 잘라냈거든요. 상당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 이명박계를 아주 그냥 무작위로 만약에 학살했다고 해서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아주 공천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이해찬 의원 지금 당대표도 그 당시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인위적으로 컷오프 하지를 않고 현역에 한해서는 감점을 주고 신인들에게는 가산점을 줘가지고 모든 것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해가지고서 공천을 하여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 공천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여야 모두가 아마 엄청난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용태 관련해서는 이런 게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탄핵 관련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고요. 그 전에 아까 지금 김영준 교수께서 얘기했던 공천 기준으로 보면 항상 30% 이상이 되는데 최종 당락까지 보면은요 초선 의원 비율이 40%대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당선까지는 그렇고요. 용태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특히 한국당 한국당 계열에서 통합론까지 같이 나오다가 쟁점이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탄핵을 원천 무효로 주장하자는 한쪽의 극단 쪽과 탄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극단 쪽이 같이 부딪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뭔가 서로 조합을 적당하게 버무린 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역시 이 용태 관련해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자 딜레마는 탄핵과 관련된 문제다. 해서 어느 쪽의 입장이든 간에 즉 탄핵을 막지 못했던 상황이든 간에 아니면 탄핵에 동조했던 간에 탄핵 시기에 중요한 당시에 당의 직책을 맡았거나 국정을 맡았던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번에 그 기준이 이번에 당의 용태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변에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당시 탄핵 국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당대표 그런 사정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후보들을 가지고 탄핵 국면에서 어느 쪽이든 서로 다른 시각이든 간에 책임을 관련해서 용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그런 회의적인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지난 직전 총선을 되돌려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옥새 파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박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앞으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탄핵 당시에 친박 뭐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연계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거법 개정 문제와 아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득표를 갖고 있는 정당은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친박 청산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친박의 인사들이 바로 나가가지고 뭐 친박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또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공천의 시기는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거를 공천을 해버리면 이 분열에 대한 원심력이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보수 통합과 이 공천과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친박과 관련된 거를 분명 입장을 해라.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하라고 했는데 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조금 이제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돼서도 그거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기로 하고 이제 새로운 나름대로의 그런 보수 통합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뭐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묶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든 아니면 뭐 유승민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선거연대라든지 선거연합이라든지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공천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내재돼 있어서 네. 아마 고차원제 방정식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그 시점에 공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탄핵 관련해서 책임론은 저는 어느 한쪽에 대한 책임론으로는 아마 가서는 그 방향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진박들과 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진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쪽만이 아니라 탄핵에 동조해서 국회 가결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쪽 저쪽이든 간에 당시 어느 쪽이든 간에 탄핵이 이르게 됐던 과정이든 간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 간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해야만이 아마 통합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물갈이 의미도 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책임지는 방식으로는 아마 탄핵 관련을 정비하고 청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개월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공천이 시작되면은 뭐 예측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집안 싸움이 또 반복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양쪽의 극단으로 탄핵에 대한 반성 아니면 탄핵은 넘어가자라는 쪽에 양쪽의 주장을 하다가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뭔가 서로 수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통합에 대한 가능성, 또 통합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고 봐야겠는데 최근에는 조금 수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친정 체제를 이번 공천을 통해서 만약에 구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라는 불편함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혹시 연말에 뭐 형집행정지 등등을 해서 나오게 됐을 때 이게 보수 분열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하튼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천의 부분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은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바라봐서 야당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딜레마를 서로 안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12월 딱 2달이라고 봅니다. 이 전국적 상황이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수사 관련된 것도 마무리되면서 이게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빠른 속도로 공천이 한국 정치를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형 집행 정지나 특별 사면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되고 있는 점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 정치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SNS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설을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더 이제 뭐 지지 세력을 규합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발언을 보니까 당의 새로운 정비 과정 속에서 뭔가 참여하려는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밖에서 계속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계속 이제 공격만 했는데 지금 화면 나오다시피 지금 25일에 광화문 집회에 좀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분은 나왔다시피 지금 이제 조국 퇴진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민심의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데 본인도 가담하겠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여기에는 당의 대다수가 참여할 거니까 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여서 지금 당의 정비 과정 속에서 이제 밖에서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로 혼자 뭐 하는 방식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당과 같이 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요. 당내 위상이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야인인데다가 그러면 이제 자기를 지원하는 세력이 이번 총선 다음 총선에서 많이 당선이 되려면 물밑 작업을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권이 일단은 황교안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떠한 당을 더 흔들어 가지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잘못하고 민주당도 잘못하고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봅니다. 네. 아마 이제 두 개 선택을 할 거예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선거구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뭐 선거에 나갈 것이냐라는 공천을 받아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수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으면 또한 독자적인 세력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본인 야인으로서의 아마 정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좀 힘드는 거의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제 무슨 뭐 100번 토론도 나오고 간혹 홍카콜라가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아마 지금 본인의 유튜브만 갖고 지금 정치적인 의제로 떠오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아다시피 이번에 국감의 경우도 지금 현역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나머지는 황교안 대표와 당 대표니까 지금 주목을 받는 정도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치의 공론장에서 본인이 뭔가 주목을 받으려면은 기존의 스타일하고는 다른 무대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차피 제1야당과 더불어서 가는 쪽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지션에 좀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처럼 좀 느낍니다. 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국을 편드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 말, 이걸 하게 되면 가치도를 맞으니까 무서워서 이게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요. 기자를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이걸 엄청 먹은 게 JTBC예요. JTBC는 제가 보기에는 JTBC의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르지 않았다. 제가 의용지식인이 되겠다는 게 무조건 편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또 제대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 두산이 이틀 연속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 2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3대5로 끌려가던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김재호의 적시타와 김인태의 희생플라이로 5대5 동점을 만든 뒤 박건우가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6대5로 극적인 역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가져온 두산은 남은 5경기에서 2승만 거두면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합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두 나라군이 함께 순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터키의 손을 들어준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 두 정상은 6시간이 넘게 걸린 회담 끝에 터키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23 Ekim öğlen 12'den itibaren 150 saat içinde YPG'li teröristler ve silahları 30 kilometrenin dışına çıkartılacak. 러시아와 터키는 이와 함께 쿠르드 민병대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시리아 터키 국경으로부터 폭 10km에 걸친 터키 군사작전 구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러시아로부터도 시리아 북부 지역 쿠르드족 지역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쿠르드족과 손을 잡고 터키에 대한 반격에 나선 시리아 정부를 설득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철수한 미군 병력의 이라크 재배치는 공국 귀환에 앞선 임시 조치라며 시리아 철군을 공식화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We'll reposition as they come out of northeast Syria into Iraq. Eventually their destination is home. 이처럼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러시아가 그 공백을 메우며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중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정을 예고하지 않고 바그다드를 찾은 에스퍼 장관은 이라크 총리, 군 수뇌부와 만나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철수한 미군의 주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자 알샴마리 이라크 국방장관은 AP통신에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해 이라크로 이동한 미군은 잠시 경유하는 것으로 4주 안으로 이라크를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해당 지시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남북관계는 한반도 형세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측이 대화와 협상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마라인 황금 비율 1:1:1. 모량은 앞머리 60%, 윗머리 50%.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7:3. 패더라인으로 뜨지 않고 밀착되게. 더 디테일할수록 더 완벽해지니까. 불가능을 넘어 하이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절기 상강인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높겠고요.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부산은 16도, 대구도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세종과 청주는 22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찾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고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